네, 오늘 이제 일요일 발표 모임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 우동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각자 연구해서 발표하는 장을 만들어 보려는 취지에서 장을 마련해 가고 있고요. 아직까지 좀 베타 테스트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우표로 세상 읽기라는 코너인데요. 올해 이제 정기적으로 쭉 해볼 생각입니다. 우표 취미를 가진 사람이 근래에는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가입한 제 우표 카페에서도 대체로는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주로 활동하고 계시기도 한데요. 저도 어릴 때 우표 수집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하면서 우표가 갖는 매력에 좀 빠지게 됐습니다. 우표 수집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우표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취지에서 우표로 세상 읽기라는 제목의 코너를 마련했고요. 최근에 동네에서 두 번째 저를 이어서 두 번째 우표 수집하기 시작한 8살짜리 윤호 꼬마가 있는데, 이제 이 영상은 그 윤호를 위해서 찍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우표 수집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표 수집이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는가라는 걸 1978년도 우표 발행 계획표에 보면 총 이렇게 6가지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지식을 얻게 되며 문화적 지성을 높인다. 신미안과 연구심을 갖게 합니다. 앉아서 관광이 되며 세계 지리 공부도 됩니다. 국제사정에 밝아지며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축의 수단도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취미보다 간단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아직 많은 친구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하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앉아서 관광이 되고 세계 지리 공부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이 있죠. 조만간 우동사에서 우덕회라는 이름으로 우표 취미 동아리를 만들어 볼 생각인데, 어느 정도 호응이 생길지는 해봐야지 알 것 같네요. 네. 2021년도에 매년 이제 우표가 어떤 종류가 발행되는지를 이렇게 발행되는 안내장이 있는데, 올해는 총 21건의 우표를 80종류 발행이 될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발행된 게 우리 위성 천리안이라는 우표였고요. 오늘 이야기를 이제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이 우리 위성 천리안이라는 우표를 매개로 도대체 우주 개척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해요. 전문가가 아니기도 하고 평소에 관심 있게 뉴스를 살펴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서는 거의 문외한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이 관심사를 좀 잘 정리해서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먼저 우표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 발행된 우표고요. 이게 이제 전지라고 해서 보통은 한 장 한 장 우표에 편지에 붙이는 우표를 생각하는데, 그 한 장 한 장이 붙어 있는 이제 전체 판이 전지라고 해요. 이 전지의 이미지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수집했을 때 90년대였는데, 그때에 비해서 상당히 디자인이나 여러 기능들이 세련돼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전지의 외곽 부분, 변지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들어간 디자인도 상당히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확인은 안 되지만 이렇게 종이를 우표를 위아래로 해서 보면 여기에 문양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위성 천리안 1호, 2A호, 2B호 이렇게 세 장을 기념해서 이 세 장이 한 세트가 돼서 네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표가 발행되면 반드시 우표 발행 계획표 안내장이라는 거를 함께 발행하거든요. 앞 페이지에서는 이 우표가 어떤 취지에서 발행됐는가, 그러니까 어떤 이제 구조에서
발행량이 얼마고 액면 가격이 얼마고 누가 디자인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실려 있고요. 두 번째 장 그 뒷페이지를 보게 되면 우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우표를 왜 발행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캡처해서 정리를 한 내용인데요.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가장 좋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줄을 좀 쳤습니다. 그 천리안 위성 1호의 발사 10주년을 맞이해서 네,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기념우표를 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천리안 위성은 그 기상 관측 위성입니다. 그래서 365일 내내 한반도를 관측하고 보통 천리안이라는 이름을 보면 천리 밖을 내다보는 눈을 가졌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런 의미로도 사실 쓰는데 중의적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 네이밍을 하신 분이 하늘천에 이롤 이자에 안전할 안자. 그래서 뛰어난 정보를 전 세계에 공유하여 이롭고 안전한 위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표가 3장이 발행됐다고 했잖아요. 1호 천리안 위성 1호는 2010년도에 발사해서 기상 관측 역할을 잘 했다가 그 2018년도에 퇴역을 했고요. 2호가 2018년도에 이어서 그 2A호가 발사가 됐고 2B호가 2020년 작년 2월에 발사가 됐습니다. 그 세 가지 이제 그 위성이 우리나라에서 기상 관측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좀 궁금한 것도 생기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도 읽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대체 왜 여기 고도 36,000km에서 돌고 있는지 라든지 우리나라는 도대체 인공위성을 몇 개나 발사했고 그 여기 보면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 7번째 기상관측 위성 보유국이 됐다고 했는데 다른 나라 현황은 어떤지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그런지 어떤지 다른 나라에 대한 이제 전 세계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일단 그 우주에 대해서 어디서부터가 우주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우주가 몇 킬로부터 우주일까? 이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대기권이 우주라는 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아니라 대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와 땅과 지표면과 왔다 갔다 할 때 공기 저항이나 이런 건 맞지만 실제 어떤 물리적인 저항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대체로 우주로 나갔다라고 할 때는 세계적으로는 100km, 지표면에서 100km 상공을 우주의 경계로 보고요. 최근에 이제 캐나다에서는 118km라고 발표한 것도 있고, 미국 쪽에서는 80km, 지표면에서 80km를 우주 경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개념에서 하는 거냐면 그 공기가 있어서 양력, 비행기가 뜰 때 양력의 힘을 얻잖아요. 그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우주선이 인공위성이 돌 때 대기의 영향을 받는가 안 받는가 어느 정도 받는가 라는 기준에서 원래는 100km라고 했다가 계속 이렇게 위성을 검토해 보니까 80km 지점에서도 대기의 저항이 거의 없더라 라는 이제 돼서 80km로 미국 쪽에서는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여행을 했다라고 하면 최소 80km 이상을 비행선을 타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왜 천리안 위성이 36,000km에서 돌고 있는가 라고 하면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38,000km 정도가 되면 달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36,000km라는 곳이 그 여기 위에 그림을 보시면 원심력과 구심력이 그 관성,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관성과 안으로 당기려고 하는 구심이 이제 딱 그 경계하는 지점. 그러니까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이 고도가 되면 계속 지구를 빙글빙글 돌게 돼요. 이거보다 낮게 되면 계속 안쪽으로 당기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궤도를 수정해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 정지 궤도에서는 그 힘을 좀 덜해서 수명을 늘릴 수가 있죠. 대신에 멀기 때문에 지구를 잘 관측하려면 카메라 성능이 무척 좋아야 됩니다. 네, 36,000km라는 먼 곳에서 지금 궤도를 천리안 위성 2기가 돌고 있다 이야기고요. 우리나라는 인공위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거든요. 우리별 1호라고 그 92년도에 발사된 첫 번째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 차원이라기보다 카이스트에서 자체 개발해가지고 한번 테스트 삼아서 올려본 거고요. 이제 그걸 기념한 우표가 2000년에 발행됐죠. 그리고 그 꽤 회자됐던 기억이 있는데 무궁화 위성이라는 것도 있죠. 최근에는 KT에서 그 홍콩에 있는 한 기업에 너무 싸게 팔아가지고 그게 한동안 이슈가 됐던 사건도 있었죠. 우리 그 무궁화 위성 3호를 너무 싸게 팔았다 이런 게 있었고요. 92년도부터 인공위성을 개발해서 쭉 해서 최근에 천리안 위성까지 이렇게 여러 차례 발사를 했는데요. 그 위성 개수는 많은데 분류를 해보면 소형 위성, 중형 위성, 다목적 실용 위성, 그리고 정지궤도 위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천리안은 이제 정지궤도 위성이고요. 이건 이제 기술력이 상당히 필요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스트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국가별 위성 보유 현황을 보면 한국이 22개로 여러 나라들에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 우주 성장세가 무섭기 때문에 이 순위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한국의 우주 개발 역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한 그래프고요. 여기에 재미난 부분은 우리나라 2030년 계획이 달 착륙선을 쏜다 이런 게 있어요. 10년도 안 남았는데 과연 가능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인공위성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다 보니까 인공위성을 이제 발사하기 위한 로켓이 당연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36,000km까지 가려면 로켓의 힘을 빌어서 가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인공위성이 분리돼서 도는 건데 이 로켓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발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부분인데요. 발사국 현황을 한번 보시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거의 60년 또 더 된 시점에 소련이 첫 번째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발사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로켓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이어서 미국이 따라했고요. 그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 인도, 이스라엘이 로켓 발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88년에 이스라엘이 발사한 이후에 20년 정도의 공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란이 2009년도에 이어서 발사를 했고요. 북한이 2012년도에 발사를 했죠. 여기 보면 한국이 2013년도에 나로 과학위성을 발사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논란이 상당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2013년도에 한국이 좀 무리하게 발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나로호라고 하는 발사체였는데 로켓이 1단과 2단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1단 위성은 러시아의 기술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기술을 받아서 우리가 제작한 게 아니라 러시아에서 제작한 거를 로켓을 받아서 이제 결합시킨 거죠. 기술을 사실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해요. 이건 민감한 기술이라서 다른 나라에 이런 기술을 전수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고 안보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쪽만 우리 기술이었고요. 그래서 2021년이 원래 그 우리 한국형 발사체라고 해서 우리 기술력을 이제 다 쏟아서 발사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이게 되면 이제 한국도 로켓 발사 기술을 갖게 되는 거죠.
항우연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로켓이나 인공위성을 관장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 페이스북에 친구 신청을 하시면 이 로켓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 현황을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75톤 추진력을 가진 발사체를 그 30초 이상 발사한 이제 그런 성공한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북의 로켓 비교도 보게 되는데요. 북한은 도대체 어떻게 로켓을 쏘게 됐을까? 어떤 정도의 기술인가? 이런 궁금함이 생겼고요. 북한에서 우리나라에서 나로호라고 로켓을 이름 붙였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은하 로켓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은하 로켓은 지금 3호, 4호까지 발사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을 광명성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북한이 이걸 이제 발사하거나 인공위성을 쏘았을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닌가라든지 잘 성공하지 못했다든지 좀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게 주로 이야기하는 경향은 있지만 어쨌든 북한도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죠. 만약에 사이가 좋으면 이 기술력을 나눠서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되지 않을까. 북한의 인공위성 혹은 로켓을 발사한 걸 기념한 우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은하 로켓 1호를 발사했던 98년도 하고 2009년도에 은하 2호, 광명성 2호를 발사했다는 소식이랑 그리고 은하 3호 로켓을 2012년에 발사했고요. 그리고 2016년에 그 은하 4호를 광명성 4호와 결합해서 발사했다는 내용입니다. 북한도 우표를 만드는 기술이 상당히 세련됐죠. 그러니까 좀 어떤 면은 촌스러운 느낌도 있지만 그 정보들을 상당히 잘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이제 발사체들을 각국 북한이나 이란이나 이스라엘 이런 데서 개발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세계 주력 발사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다른 나라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의뢰하는 곳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제일 이제 기술력이 좋은 곳은 미국이고요. 네, 미국에서는 미국의 흐름은 상당히 이제 재밌는데 나사라는 이제 국가기관에서 시작했다가 최근에는 스페이스X로 대변되는 민간 업체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고요. 세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연합의 아리안 발사체 로켓이 있고 천리안 로켓도 이 아리안 로켓이 천리안 위성도 아리안 로켓이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정이라는 중국 로켓이 있고 그리고 일본과 인도도 상업 로켓 시장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그 여러 이제 분석을 보면 세계 우주 경제 규모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상당히 그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태고요. 우주 개척의 흐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몇 가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흐름인데요. 하나는 스푸트니크호라고 해서 소련이 1957년도에 첫 번째 인공위성을 그 발사한 이제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게 미국의 50년대 후반을 지배했었죠. 그리고 61년도에 최초의 우주인이었던 유리 가가린이 지구를 한 1시간 50분 정도 유영하고 돌아온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그 기술 개발을 한 결과 소련이 달 착륙은 먼저 했거든요. 우주선의 달 착륙은. 근데 유인 달 착륙,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이 달을 밟은 거는 미국이 앞섰죠. 69년도에. 이제 달 착륙 기념이 전 세계 이슈여서 우리나라에서도 우표가 발행됐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좀 재미있게 계속 봤던 게 우주왕복선에 대한 꿈도 있었고 우주정거장에 대한 부분이 어떤 우주 개척사라고 했을 때 각인되어 있는 이미지라고 한다면
그 흐름이 이제 최근 들어서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드 스페이스라고 했을 때는 국가 중심의 그리고 경쟁, 어떤 안보 중심의 부분이었다면 뉴 스페이스는 상업적 목표, 그래서 주체도 국가기관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벤처들이 주로 추진하고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예전에 올드 스페이스에서는 달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미국이 현재 가치로 한 230조 정도를 쏟아 부었는데 이제 얻은 거는 암석의 발자국, 달의 발자국과 암석 한 몇 줌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농담 삼아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국가의 경쟁이 가장 냉전 시대의 경쟁이 가장 큰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상당히 상업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 산업의 쟁탈전이라고 이제 붙인 자료인데요. 수금지와 목도 1000해명이라는 이 행성에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이 행성에 지금 어떤 인공위성들이 발사되어서 탐사하고 있는가 이런 이제 자료들이고요. 주로 이거를 이제 선도하고 있는 최근 들어서의 선도 흐름은 미국은 보잉사 기존의 강력한 그 국가와 연계되어 있는 준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보잉사와 이제 스페이스X라고 하는 곳. 스페이스X는 최근에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1단 추진체를 역으로 다시 바지선과 혹은 지상으로 폭파시키지 않고 버리지 않고 회수해서 쓰는 기술을 성공시킨 이후에 우주 발사체 비용을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다운시켰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블루 오리진이라는 미국 아마존 CEO가 운영하고 있는 곳은 그 우주 관광을 그 상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주 광물을 채취해 와서 지구에 없는 희귀한 광물들을 우주에서 가지고 와서 상업적으로 활용한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상업화되어가는 흐름이 있고요. 중국이나 일본, 유럽, 러시아들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달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인데요. 우주 관광, 달 개발, 화성 식민지 이 세 가지가 앞으로 2020년대 향후 10년 동안 주목할 만한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주 관광은 이제 이 세 업체가 주로 하고 있는데요. 버진 갤럭틱과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는 우주 아까 말씀드렸던 100km 상공을 우주선으로 몇 분 정도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한번 하는데 비용은 2억에서 3억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돈을 내서 기다리고 있고요. 스페이스X는 그 우주 정거장에 가서 일주일 정도 체류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용으로는 550억에서 600억 이상 되는데요. 이거는 기사를 찾아보니까 일본의 부호가 7장 티켓을 모두 이미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게 지금으로서는 2억, 3억 정도 하는 우주 관광 비용이 너무 이제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점점 가격이 다운될지 한 10년 뒤에는 예전에 저희가 비행기 탈 때 설레었던 것처럼 우주 관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달인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개념 설명이랑 좀 맞닿는데요. 60년대, 70년대 한참 이야기 우주 개발을 미국과 러시아 중심에서 집중하고 있다가 이제 가운데 보면 한동안 멈춰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0년을 전후해서 지금 중국, 인도, 이스라엘, 유럽이 한참 이렇게 집중해서 달 탐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달 탐사의 최근 이제 이슈 중에 하나는 미국이 우주 정거장을 2024년까지만 운영하고 러시아하고 같이 하고 있는 미르인데요. 그거를 폐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중국이 그 자리를 대체해서 하고 있고요. 2020
2005년부터는 중국이 유일하게 우주정거장을 운영하는 곳이 될 거고, 대신에 미국은 여러 국가들과 합심해서 달 궤도를 도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에서 여러 가지 자원을 이제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최근에 상업적인 모토 중 하나인데요. 영화 더 문이라는 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상당히 잘 만든 저예산 영화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헬륨3라는 거를 채취하러 간 게 이제 배경인데요. 헬륨3라는 게 석탄이나 우라늄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에너지 발생이, 그러니까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기도 하고. 근데 달에는 이 에너지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륨3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해낼 경우에 달에는 물도 있고 헬륨도 있고 히토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라든지 달 기지를 건설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취지에서 달에 접근하고 있는 기업이나 국가들이 있고요. 이 그림은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화성의 식민지를 이제 상상도로 그린 건데요. 일론 머스크가 2022년에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기는 한데, 화성에 가서 100년 이내에 100만 명 규모의 식민지를 건설하겠다, 이런 취지를 밝혔죠. 이 기사를 제가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마 인류 역사에 굉장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은 왜 이게 가능하냐? 딱딱한 표면이 일단 있고요. 가스 행성이 아니고요. 그리고 물도 구할 수가 있고, 물에서 산소나 연료를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시언이라는 영화에서 또 나오긴 했지만 토양으로 식물 재배가 가능하다.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지식적으로는 아마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고, 제가 아직 공부하는 이제 단계에서 정리해가면서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이걸 정리해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주 개척이라는 게 아직은 되게 멀게 느껴지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우리 삶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관심사예요. 저희 40대 사람들에게도 죽기 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윤호를 포함한 어린아이들은 저희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 화성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영화에서 많이 제시하고 있죠. 아바타라든지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에서 제시하는 상황들이 펼쳐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호기심에서 이 공부를 좀 해봤고요. 계속 자료를 좀 업데이트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